안녕하세요. 분산 환경을 위한 ORM 개발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이폰 팩토리 프레임워크 개발팀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발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인 저희 팀이 구현한 ORM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구현에 해당하는 이제 일반화된 오브젝트나 이제 코드 자동 생성, 이벤트 시스템, 비동기 I/O, 캐시 잠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 환경에서 이제 캐시와 잠금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리면 게임 서버를 개발할 때 ORM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고 게임 서버에 최적화해서 ORM을 개발하는 사례는 더 드문 것 같아서 경험 공유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RM을 사용하면 게임 서버 개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발표의 내용은 이제 저희 팀이 구현한 ORM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도 하고 각 이제 주요 구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코드를 곁들여 이제 방법론 수준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이제 ORM 시스템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ORM이 어떤 것인지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SQL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위쪽 코드는 이제 C#을 가지고 이제 SQL을 직접 다룰 때에 대한 예제고, 아래는 ORM을 이용할 때의 예제인데요. 이제 SQL을 직접 다룰 때 코드를 보면 이제 쿼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로 이제 쿼리를 직접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이제 리절트 셋 객체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면 이제 ORM을 사용한 예제를 보면 마치 테이블이 이제 객체화된 듯한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코드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코드도 훨씬 더 직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ORM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저희 팀이 이제 게임 서버 엔진을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게임 서버의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가장 눈에 띈 게 이제 컨텐츠를 개발할 때 매번 DB에 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고 SQL을 만들고 게임 서버 코드에서 이 SQL을 호출하는 것까지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굳이 게임 콘텐츠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하다 보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ORM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거는 SQL 작업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SQL 쿼리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다 제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호출하는 작업도 이제 제거해서 모든 게 SQL 관련 내용이 다 자동으로 처리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 환경에서도 이제 별도의 코딩 없이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요. 그리고 상용 게임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없을 수준의 충분한 성능을 내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구현한 ORM의 이제 주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와 같이 SQL 처리를 자동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잠금이나 캐시, 그리고 분산 환경에서 이제 별도의 코딩 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현된 시스템을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이 O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코드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 코드는 내부 시스템이 이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고, 이 오브젝트는 캐시, 잠금, 저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RPC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동기 I/O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밑단에 이벤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어지는 발표에서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된 시스템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하면 먼저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ORM을 안 쓸 때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라는 게 있다면 제이슨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위에 하위 어트리뷰트로 각 이제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술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정의한 다음에 빌드를 하면 코드 생성 프로그램이 이 모델에 기반해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생성 프로그램이 생성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제 게임 서버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성된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예제를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모델을 정의했었는데요. 캐릭터라는 모델을 정의했었는데 그 캐릭터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크리에이트 함수로 생성을 할 수 있고 fetch나 fetch by name으로 이 오브젝트를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서버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트리뷰트들, 그러니까 DB로 치면 컬럼에 해당하는 뭐 name이나 레벨, HP 등을 get하고 set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자동 생성되는 것이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example1 함수는 devday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아래 뭐 레벨을 1로 설정하고 HP를 100으로 설정하는 예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example2 함수는 devday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fetch by name이라는 함수로 불러오는 예제이고요. 그 아래 위와 같이 뭐 레벨을 2로 설정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제 구현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일반화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된 오브젝트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오브젝트란 이름을 가진 C++ 클래스고요. 모든 타입의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캐릭터라든가 길드라든가 아이템 이런 어떤 형식의 오브젝트 다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제이슨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캐릭터 클래스 같이 자동 생성된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실제 뭐 주요 구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단순 래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실제로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클래스를 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동 생성된 클래스의 이제 어떤 함수의 예제인데요. set 레벨이라는 함수이고 실제 구현을 보면 한 줄이 있는데요. 오브젝트 언더바가 앞서 설명드린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이고 이 함수를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set 함수를 그냥 단순히 다시 호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제이슨으로 된 이제 모델을 게임 서버의 C++ 코드로 표현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실제 코드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을 제거해서 간단히 표현해봤는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뭐 생성자로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받고요. 뭐 예를 들면 캐릭터 같은 이름이 될 수 있고 그 아래 add 어트리뷰트로 각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HP, 레벨 이런 값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정보를 읽기 위해서 뭐 get name 그리고 get attribute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이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어트리뷰트들을 갖고 있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SQL을 런타임에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모델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이름을 가져올 수 있고 get attribu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임, 레벨, 뭐 HP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활용해서 create table 같은 SQL 쿼리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값을 변경할 때는 뭐 업데이트 쿼리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제 오브젝트나 모델 클래스는 실제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는 건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 생성되는 클래스가 알아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자동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자동 생성을 통해서 SQL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 생성되는 것들은 이제 자동화를 위한 기본적인 코드들과 인터페이스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드 생성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고요. 입력은 이제 제이슨으로 된 모델을 입력받고 C++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입력은 제이슨으로 되어 있고요. 예, 모델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클래스 모델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입력에 해당하는 모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셨던 것 같이 제이슨으로 표현을 하고 오브젝트의 이름을 받습니다. 뭐 캐릭터, 길드, 아이템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받고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와 타입을 받습니다. 뭐 HP는 인티저, 네임은 스트링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요. 키라고 부르는 약간 특별한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키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이제 SQL에 프라이머리 키와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필요할 때 이 키라고 지정된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지고 해당 오브젝트를 게임 서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 name 같은 경우 이제 스트링이고 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캐릭터를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래는 이제 레벨, HP, MP는 그냥 인티저 타입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술하면 됩니다. 이 코드를 생성하는 이제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이제 서버를 빌드하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결과물은 클래스 모델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인스턴스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코드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캐릭터 클래스와 같이 인터페이스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생성되는 모델 생성과 이제 등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모델을 입력된 제이슨 기반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등록을 하고요. 예,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런타임에 SQL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동 생성된 예제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캐릭터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름은 캐릭터이고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 레벨, HP, MP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다라는 뜻이고 각각의 타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캐릭터가 테이블 이름에 해당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트리뷰트들은 테이블의 컬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코드의 가장 아래에 시스템에 이 모델을 등록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클래스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사실 게임 서버 개발자가 사용하는 이제 유일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주요 함수로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함수 create가 있고 불러오는 함수인 fetch가 있고 이 함수는 내부에서 이제 자동으로 dbio나 잠금 캐시와 같은 이제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어트리뷰트, 뭐 HP, MP 등에 해당하는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읽고 값을 설정하는 getSet 함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캐릭터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자동 생성된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예제인데요. 가장 위쪽에 세 개의 스태틱 함수가 있습니다. create 함수가 있고 create 함수는 이제 키로 지정된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fetch라는 함수는 이제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것인데요. fetch가 있고 fetch by name이 있습니다. fetch는 일단은 모든 오브젝트는 이제 시스템에서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고유한 아이디를 UID 타입으로 할당을 하는데요. 이 아이디 값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키로 지정된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에 값을 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getSet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레벨이나 뭐 HP 등을 읽거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 자동 생성된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제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예제인데요. devDay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것이고요. 이 fetch by name 함수를 호출하면 DB에서 뭐 오브젝트 그 테이블에서 읽어오거나 만약에 다른 서버에 있다면 다른 서버에서 가져오거나 그런 코드를 이제 내부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벤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RM에 대한 발표인데 이벤트 시스템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ORM이 비동기 I/O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시스템에 비동기 I/O를 이벤트 시스템의 트랜잭션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시스템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레드 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른 거는 내부에 트랜잭션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시면 그냥 이벤트에 invoke라는 함수를 던지면 그 함수를 이벤트 시스템이 가진 스레드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이벤트의 상태를 보면은 실행 준비가 있고 실행이 있고 중단이 있는데요. 위에 두 개인 실행 준비와 실행은 그냥 일반적인 스레드 풀에서도 이제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실행 준비는 실행을 하기 위해 스레드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이벤트 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은 이벤트 큐의 가장 앞에 위치해서 스레드를 할당받아서 실행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단은 이제 롤백을 하기 위해 함수를 강제로 종료시킨 상태인데요. 언제 종료를 하느냐면 이제 오브젝트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뭐 예를 들면 DB에서 읽어와야 하거나 이미 다른 쪽에서 쓰기 잠금을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중단을 하게 됩니다. 중단의 구현은 C++의 exception을 throw에서 그냥 함수를 강제로 탈출하게 만드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오브젝트가 다시 이제 사용 가능해질 때 이 이벤트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중단의 구현을 코드로 간단히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가 이벤트 시스템의 이제 메인 루프에 해당하는 거고 위쪽에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부분이 사용자 이벤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가 자동 생성된 인터페이스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롤백이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왼쪽에 이벤트 루프에서 이벤트 언더바 펑션이라는 함수로 사용자 이벤트 함수를 부르고 그러면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example이라는 사용자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에서 fetch by name이라는 함수로 어떤 오브젝트를 불러오려고 하면 자동 생성된 코드에 의해서 이 오브젝트가 캐시에 없어서 DB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오브젝트 not found라는 exception 객체를 throw하게 됩니다. exception을 던지면서 이제 바로 즉시 함수를 탈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벤트 메인 루프에 캐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요. exception 객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뒤에 설명할 이제 오브젝트 저널을 이용해서 수정되었던 내용들을 되돌립니다. 이벤트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은 앞서 중단되기 전에 수정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 안에서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캐시에 있는 원래 오브젝트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임시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그러니까 롤백이 되면 이 내용들을 삭제하게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때 이제 캐시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저널의 구현은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이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TLS 정도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의 이제 단점이 롤백, 그러니까 익셉션을 던져서 나갔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 함수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부 코드가 2번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크게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함수는 대부분 이벤트의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갈 코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동기 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동기 I/O는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벤트의 이제 트랜잭션 기능으로 대부분 구현이 되는데요. 일단 비동기 I/O가 발생하는 상황은 패치 함수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읽어올 때 발생이 되고요. 이때 이벤트 스레드를 블로킹하지 않고 익셉션을 던져서 롤백 처리를 하게 됩니다. 블로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레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처리량이 급감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비동기 I/O 방식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동기 I/O 구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벤트에 이제 특정 정의된 익셉션 객체를 던져서 강제로 그러니까 함수를 나가게 되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셉션 객체에는 I/O를 위한 그러니까 입출력을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벤트 함수가 자동으로 재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오브젝트를 접근할 때마다 매번 이제 롤백이 발생된다는 것인데요. 익셉션을 던지는 이제 코드 비용도 있고 그리고 DB에서 오브젝트를 셀렉트하기 위한 비용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이제 뒤이어 설명드리는 캐시를 이용하여 극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캐시를 구현을 하였고요. 캐시의 주된 기능은 일정 시간 동안 오브젝트를 메모리에 보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시의 주요 이제 구현이라면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오브젝트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고 키 어트리뷰트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 인덱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캐릭터라는 오브젝트는 name이라는 키를 갖고 있었는데요. 뭐 devDay라는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 캐시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루프를 돌면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메모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오브젝트를 캐시에서 내리기 위해서 타이머 구현이 필요합니다. 캐시의 자료 구조를 간단히 표현해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데요. 주 자료 구조는 오브젝트 아이디를 키로 하고 오브젝트를 밸류로 갖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이중 해시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트리뷰트 이름이 첫 번째 키가 되고 두 번째 키로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시맵의 값이 오브젝트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 구조에 이제 오브젝트를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캐릭터 오브젝트 이름이 devDay이고 오브젝트 아이디가 1, 2, 3, 4인 오브젝트를 DB에서 불러와서 캐시에 넣는다고 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에 이제 name 키로 지정되어 있던 어트리뷰트죠. name이 devDay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아이디가 1, 2, 3, 4다 정도를 기록을 하고 주 자료 구조인 오브젝트 아이디를 키로 하여 오브젝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캐시에서 그러면 이 입력된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는 입력했던 거에 이제 거꾸로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인덱스 자료 구조에서 이름이 devday인 거를 찾아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가져오고 이 오브젝트 아이디로 다시 주 자료 구조에서 오브젝트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구현에서 이제 단점이 범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해시맵을 썼기 때문인데요. 해시맵을 쓰면 이제 성능이 좋지만 이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범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정렬된 맵, 그냥 STL에 있는 맵을 쓰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아주 미묘한, 아주 약간의 성능 하락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사실 범위 검색을 직접 쓰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해시맵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범위 검색을 해야 할 때는 DB에서 직접 셀렉트해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오브젝트 아이디로 다시 패치하는 형식으로 우회 구현하게 하였습니다. 캐시에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내려야지 이제 메모리 낭비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캐시 제거 타이머 구현은 일단은 캐시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접근할 때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만약에 타이머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 타이머를 초기화하고 다시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요. 그 타이머가 발동이 되었다면 그 정해진 시간만큼 오브젝트 접근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캐시에서 제거하는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때 문제가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타이머를 걸게 되면 수십 수백만 개의 타이머가 생기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량을 모아서 처리하는 구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잠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ORM 시스템에서 잠금 구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당연하게도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이벤트에서 동시에 수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캐시의 존재 때문에 그런데요. 캐시에 로드된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는 SQL 잠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SQL 잠금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 서버의 로직이 DB에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샤딩이 되어 있을 때 어차피 일반적인 SQL 잠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XA 트랜잭션 같은 걸 쓰더라도 구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이제 잠금의 종류는 복사본 읽기가 있고요. 복사본 읽기는 그냥 잠금 없이 그냥 캐시에 있는 값을 순간적으로 복사하여 가져오는 것이고요. 읽기 쓰기는 일반적인 잠금과 동일합니다. 이벤트 안에서 이 오브젝트를 패치하게 되면 이 잠금이 그 이벤트 함수가 끝나는 동안 유효하게 되고요. 만약에 패치할 때 잠금을 얻을 수 없으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이벤트가 이미 쓰기락으로 해당 이벤트를 패치하여 이제 처리 중에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백으로 이벤트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이제 잠금을 구현하게 되면 데드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example1, 하나는 우측에는 example2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구현이 거의 똑같은데요. 다른 게 있다면 왼쪽은 devday 1, 2 순으로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오른쪽은 devday 2, devday 1 순서로 가져옵니다. 교차하여 가져오게 되는데 이 두 함수가 동시에 실행이 되면 각 함수의 두 번째 줄에서 서로 상대방의 잠금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내용인데요. 먼저 데드락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네 가지의 조건인데 이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만 데드락이 발생이 됩니다. 상호 배제 부분을 보면 이제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한다. 쓰기 잠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 대기는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린다. 앞선 예제와 같이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져오는데 잠금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잠근 채 다른 잠금을 가져오기 위해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선점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이 사용을 끝낼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그 자원을 뺏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어떤 이벤트가 오브젝트를 쓰기 잠금으로 가져왔는데 다른 이벤트가 이 잠금을 빼앗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환 대기는 앞선 예제와 같이 이제 교차하여 잠금을 걸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팀이 이 데드락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두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타이머를 이용한 방식이었는데 점유 대기를 방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현에 문제가 있어서 선점형 잠금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선점형 잠금은 뭐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데드락 조건 네 가지 중에 하나인 비선점을 방지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데드락 조건 네 가지 중 점유 대기를 방지하는 구현인데요. 잠금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금을 해제하고 이벤트를 중단, 그러니까 롤백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연을 주고 타이머를 가지고 일정한 지연을 주고 그때쯤 잠금이 풀렸기를 기대하며 이벤트를 다시 호출합니다. 여기서 뭐 일정한 시간은 이제 익스포넨셜 페어프 알고리즘을 이용했는데요. 그냥 2배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재시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현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대기를 하되 점유하지 않고 대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현의 이제 장점은 구현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경합하는 오브젝트가 일정 수량을 넘어가면 아무리 재시도를 해도 항상 락이 잡혀 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선점형 잠금으로 구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드락 조건 네 가지 중에 비선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방지함으로써 이제 데드락을 회피하는 구현이고요. 이제 모든 이벤트는 이제 발생 시간에 의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먼저 발생된 이벤트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발생된 이벤트는 뒤늦게 발생된 이벤트가 중단된 상태라면 그 이벤트가 가진 잠금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단된 상태라면 이제 롤백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중단된 상태가 아니면은 이제 그러면 데드락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단되지 않았다는 뜻은 그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선점형 잠금을 이용해서 두 개의 이벤트가 이벤트 1, 2가 오브젝트 A, B를 교차하여 이제 쓰기 잠금을 획득하려 할 때 데드락이 어떻게 회피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타임이 있고 두 개의 이벤트 1, 2가 있습니다. 두 이벤트는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거의 동시에 실행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타임 0에서 이벤트 1이 생성되고 실행이 되고요. 타임 1에서 이벤트 1이 오브젝트 A를 잠금을 시도하고 실제로 잠금을 얻습니다. 동시에 이벤트 2가 생성되고 실행이 되고 타임 2에서 이벤트 1이 슬립 함수를 잠시 대기하고 이벤트 2가 오브젝트 B의 잠금을 획득을 합니다. 타임 2까지가 이벤트 1, 2가 이벤트 1은 A를, 이벤트 2는 B를 이제 잠금을 한 상태고요. 타임 3에서 이벤트 1이 오브젝트 B 잠금 획득을 시도하는데요. 이미 이벤트 2가 잠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1이 먼저 생성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2에게 오브젝트 B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임 4에서 이 이벤트를 즉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단 롤백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벤트 2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A를 잠금을 시도하지만 이벤트 1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벤트 2는 우선순위가 이벤트 1보다 낮기 때문에 잠금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벤트 2가 중단 롤백이 되고 요청받은 대로 오브젝트 B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해제와 동시에 이벤트 1이 이제 재실행되고 오브젝트 A, B의 잠금을 모두 획득을 할 수 있게 되고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처리가 완료되면 그제서야 이벤트 2가 실행이 되고 오브젝트 B, A 순으로 잠금을 획득하고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 선저명 잠금 구현의 장점은 경합의 빈도에 상관없이 빠르고 일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점이라면은 경합이 없을 때는 사실 타이머 방식보다는 약간 느리고요. 상대적으로 구현이 더 복잡합니다. 다음은 이제 분산 환경에서 캐시와 잠금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산 환경에서 작동되기 위해 주키퍼라는 이제 오픈 소스 분산 코디네이션 서버를 사용을 했는데요. 주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주키퍼는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이제 SPOF 그러니까 단일 지점 장애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키퍼가 여러 대가 있고 그 중에 한두 대가 장애가 생긴다고 해도 전체 기능은 이상 없이 작동한다는 뜻이고요. 주키퍼를 이제 사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파일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크에 실제로 쓰는 건 아니고 메모리에만 존재합니다. 저희 팀은 이 주키퍼를 오브젝트 소유권 관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키퍼를 이용해 소유권을 관리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사실 캐시의 개념, 누가 캐싱했냐에 대한 의미이고 어떤 서버가 어떤 오브젝트를 캐시에 입력했다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를 그냥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이제 서버들은 오브젝트를 캐시에 입력하기 전에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오브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을 만들고 자신의 서버 아이디를 저장을 합니다. 이때 만약 이미 해당 파일이 존재하면 다른 서버가 이미 캐시에 들고 있는 건데요. 그 파일을 읽어서 누가 들고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해당 서버로 캐시와 잠금 기능을 호출하는 RPC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들이 이제 그 RPC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리스 RPC라고 부르고 있고 빌려올 오브젝트 아이디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1, 2, 3, 4 오브젝트를 빌려줘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요. 수신한 서버는 해당 오브젝트를 마치 로컬에서 요청한 것처럼 잠금 처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빌려간 서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락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읽어서 응답으로 전달하게 되고 빌려간 서버는 이제 그 응답을 받아서 이벤트를 실행을 하고 이벤트가 끝나면 수정 내용을 이제 담아서 반납 RPC, 리턴 RPC를 보내서 해당 값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서버 A가 캐릭터, 네임이 devDay이고 오브젝트 아이디가 1, 2, 3, 4인 오브젝트를 캐시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편에 서버 A의 캐시 안에는 아이디가 1, 2, 3, 4이고 네임이 devDay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키퍼에는 오브젝트란 디렉토리 안에 1, 2, 3, 4란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 서버 A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서버 B의 어떤 이벤트가 이 1, 2, 3, 4 devDay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fetch 함수를 불렀다고 하면 서버 B 함수는 일단 자신의 캐시에 없기 때문에 주키퍼의 소유권 확인을 합니다.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1, 2, 3, 4라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서버 A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서버 A에게 오브젝트 아이디 1, 2, 3, 4를 빌려줘라는 리스 RPC 호출을 하고
서버 A는 그 메시지를 수신해서 잠금 처리나 잠금 처리를 하고 캐시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읽어서 응답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서버 B는 해당 이벤트를 수행을 하고 만약에 변경 내용이 있다면 리턴 RPC 함께 담아서 서버 A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서버 A는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 수정 사항을 이제 캐시에 반영하고 DB에 반영하여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분산 환경에서 이제 캐시가 작동이 될 때 문제가 캐시 적중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두 대의 서버가 있는데 한 서버는 사실 오브젝트를 자주 접근하지 않는데 우연치 않게 캐싱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이 사용하는 다른 서버는 그 오브젝트를 매번 접근할 때마다 그 해당 서버로 계속 리스 RPC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리스 RPC가 일단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수준 넘어가면 게임 서버가 실제 이제 로직 처리보다는 이제 RPC 처리 같은데 너무 많은 자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오브젝트는 이제 최대한 많이 쓰는 서버가 캐시에 올려두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캐시를 조금 수정해서 각 오브젝트마다 어떤 서버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신보다 더 높은 빈도로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나타나면 즉시 캐시에서 내립니다. 이 타이머와 상관없이 즉시 내리고 해당 서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서버가 캐시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모델 정의할 때 있잖아요. 네, 예, 모델 정의할 때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에서 히스토리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경된 모델을 강제로 반영을 하고요. 대신 삭제는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컬럼을 통째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냅두는 형식으로 구현했습니다. 하나 더. 네, 아직 그 RPC 쓰셨는데 그 혹시 gRPC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신 점이 있으신가요? 고려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는데요. 구현하다가 약간 저희 입맛에 맞게 쓰려면 자체 구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체 구현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을 진행해 주신 남승현 시니어 프로그래머님 감사합니다.